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동물자원 전문기업 이지바이오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공유해주신 여러 소스들 바탕으로 해서요. 이 기업의 투자 매력, 이걸 아주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부터 시작해서 최근 아주 공격적인 M&A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 부분, 또 실적, 재무 상태, 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쟁력까지 보고요. 근데 또 어제 주가는 갑자기 훅 빠졌단 말이죠. 이런 상반된 신호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장 스토리는 확실해 보이는데 과연 리스크는 없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지바이오가 정말 뭐랄까 역동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M&A를 통한 외형 확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확 바뀌는 점, 이게 아주 문제 띄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 또 내재 가치, 그리고 투자자로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 이걸 좀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이 실제 투자 판단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좀 실질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지바이오.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 이거부터 좀 짚어야겠죠? 2020년에 이지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로 나왔다. 곡물 자원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갈래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어린 돼지, 저희가 보통 자돈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돈을 위한 특수 사료입니다. 아주 어릴 때 잘 먹여야 폐사율도 낮추고 생산성도 높아지니까요. 거기에 특화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료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사료 첨가제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두 분야에서는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아, 국내 1위. 네. 단순히 그냥 사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발효공학이나 생명공학 기술이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항생제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첨가제라든가 아니면 소화 흡수 돕는 효소제 같은 거.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한 40여 개국 여기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라는 탄탄한 기반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 안 하고 해외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이 점이 흥미롭네요. 특히 작년에 아주 큰 M&A가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확합니다. 딱 짚어주셨는데 2024년에 있었던 M&A죠. 미국하고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5개나 가지고 있는 데브니슈 뉴트리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데브니쉬 뉴트리션. 네. 사료 첨가제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글로벌 기업인데 이걸 딱 품에 안으면서 단숨에 이제 북미 시장 공략할 발판을 마련한 거죠. 이 M&A의 파급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당장 매출 구조부터가 확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3년까지만 해도 해외 매출 비중이 한 10% 초반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인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4년에는 이게 무려 60%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어요. 와, 10%에서 60%요? 야,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단순히 매출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아예 사업의 무게 중심 자체가 글로벌로 확 이동하는 거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커요. 우선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지역의 생산 거점을 직접 가지게 되니까 물류 효율성도 높이고 현지 시장 요구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보호무역주의다, 특정 국가 간 무역 분쟁이다, 이런 리스크 있잖아요. 네, 많죠. 여기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특정 국가 사료 원료나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 해도 미국 안에 생산 법인이 있으니까 이걸 좀 회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자료 보니까 데브니쉬 경영이 좀 안정화되면 추가 M&A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영토 확장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게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도 딱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요. 2025년 상반기 연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9% 늘었고 영업이익은 36.8% 증가했어요. 와, 인상적인 성장세네요. 근데 1분기 실적은 더 놀라운데요.
매출이 96.84%, 거의 뭐 2배 가까이 폭증했고 영업이익도 44.59%나 늘었어요. 이게 정말 그 M&A 효과 덕분인가요? 이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증가율이 아주 가파르죠.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치에서도 매출이 173%, 영업이익 85% 성장이 예상됐었어요. 이걸 보면 이런 고성장 기조가 뭐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M&A 이후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M&A가 그냥 덩치만 키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 스토리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구나. 이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폭발적인 성장은 하긴 했는데 뭐든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인 M&A 뒤에는 보통 재무 부담 증가, 이게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지바이오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유동자산 1,130억 원에 부채 총계 291억 원, 그래서 부채 비율이 19.31%로 엄청 낮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40에서 250% 수준으로 확 높아졌다고 나와요. 이 엄청난 차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두 시점 간의 재무지표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이게 정확히 M&A 전과 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2023년 말에 그 낮은 부채 비율은 대분이시 인수하기 전, 그러니까 이지바이오 자체의 아주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반면에 2024년 이후에 부채 비율이 240%를 넘어서 254% 수준까지 치솟은 거, 이거는 대분이시 인수에 필요했던 그 막대한 자금을 외부 차입 통해서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250%에 육박한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금리 변동이라던가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 변화에 너무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이렇게 높아진 부채 비율은 명백히 재무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우선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죠. 그럼 순이익을 갉아먹을 수 있고요. 특히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 온다, 그러면 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유동성 측면에서도 좀 봐야 하는데요. 2024년 기준 당좌 비율이 약 92.6%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이 가진 현금성 자산으로 단기 부채를 얼마나 빨리 덮을 수 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네. 이게 100% 미만이라는 건 단기적인 지급 능력에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즉, 현금 흐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지바이오는 M&A로 얻은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 대가로 짊어진 재무적 부담, 이 사이에서 약간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향후 기업 가치하고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회사의 성장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져요. 9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주요 투자 지표들을 보니까 PBR, 그러니까 주가순 자산 비율은 2.43배,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10.29%, 그리고 PER, 주가수익 비율은 11.18배로 나왔어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2025년 예상 PER을 4.6배까지 아주 낮게 전망하면서 동종업계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평가 매력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목표 주가로 1만 원 제시하는 리포트도 여러 개 보이고요. 현재 주가가 6,380원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 낮은 예상 PER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그렇게 이익이 크게 늘어날까요? 네, 현재 PER 11.18배, 이거 자체도 성장성을 고려하면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내년 예상 PER이 4.6배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은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 분석가들이 M&A 시너지 효과나 자체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익이 현재 주가 상승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익 체력이 급격히 강해질 테니 지금 주가는 싸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하. 물론 미래 예측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대분이시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근거 없는 전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PBR 2.43배는 자산 가치 대비로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ROE가 10% 넘는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걸 같이 고려하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재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지바이오의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현재 주가에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목표 주가 1만 원은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제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주인이 누군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누가 이 회사 주식을 많이 들고 있나요? 보니까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이지홀딩스 외에 3인으로 총 51.53%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영권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소위 우너 리스크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낮다고 봐도 되겠어요.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은 한 48.47% 정도 되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3.38% 수준.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지배 구조는 안정적인데 최근 수급 동향에서 좀 흥미로운 점이 보여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 투자자 역시 무려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오, 9일 연속이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M&A 이후에 가시화되는 실적 개선이라던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소위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만큼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나온 뉴스들도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을 텐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3개월 내 주요 뉴스를 보니까 지난 7월에는 글로벌 축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군요. 미국 시장 진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네요. 9월 들어서는 국제 곡물 가격이 좀 하락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옥수수나 대두 같은 사료주,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원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건 호재로 작용하겠네요. 그리고 이종장기 이시경 돼지 국산화 관련 뉴스도 있던데 이건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지바이오의 투자 매력도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외부 변수들, 이걸 좀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국제 곡물 가격입니다. 최근 안정세는 원가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 요인이죠. 사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둘째는 환율입니다. M&A로 해외 매출 비중이 60%까지 확 높아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땐 유리하지만 또 수입하는 원재료 비용 부담은 커질 수 있어서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끝은 글로벌 무역 정책이나 정치적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라든가 그의 강경한 관세 정책 예고 같은 것들, 이런 게 글로벌 교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정책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사업 비중이 커진 이지바이오한테는 이거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M&A의 전략적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이지바이오가 인수한 대부니 씨는 미국이랑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춘 현지법인이잖아요. 맞네요. 현지법인.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중 무역 갈등처럼 상호 관세 보복이 벌어지더라도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세 장벽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즉, 현지 생산을 통해서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셈이죠. 이게 M&A가 단순히 시장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M&A가 그 관세 리스크의 방패막이 역할도 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어제 9월 26일 주가는 왜 4% 넘게 하락했을까요? 종가가 6,380원이었는데 특별한 악재라도 있었던 걸까요? 기술적 분석 자료를 보면 7월 말 급등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약간 숨 고르게 하는 모습이고 주요 이동평균선들은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이런 분석이던데요. 어제 주가 하락 원인을 파악하는 게 투자 판단에 아주 중요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하락은 이지바이오 자체의 문제나 개별적인 악재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즉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 의약품을 언급했죠.
여기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 등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 커졌고요. 네, 그 뉴스 봤어요. 그 여파로 어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지바이오 역시 이런 시장 전체의 불안감 확대와 위험 회피 심리 강화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어제 이지바이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하락은 기업 펀더멘털의 변화라기보다는 시장 리스크 부각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바이오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M&A를 발판 삼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아주 야심찬 성장 스토리가 있고, 이건 또 실제 폭발적인 실적 증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와 저평가 매력,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 안정화 같은 우호적인 외부 환경도 좀 뒷받침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 요인도 아주 뚜렷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M&A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 비율이죠. 이건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리나 경기 변동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나 곡물 가격 같은 외부 변수의 변동성, 이건 항상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만약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축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전방 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성장 잠재력과 위험 요인이 명확하게 공존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제공해 주신 자료에 제시된 투자 전략 제안을 좀 참고해 보면요.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거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분할 매수. 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지지선, 예를 들어서 뭐 주요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이전 저점 부근에서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이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로 10,000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현재 주가 6,380원 대비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긴 합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일 뿐이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죠. 종합해 보면 이지바이오는 고성장, 고위험, 즉 하이 그로스, 하이 리스크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M&A를 통해 얻은 강력한 성장 엔진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짊어진 재무적 레버리지라는 무게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신께서는 이 M&A가 가져올 미래 성장 과실에 더 큰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높아진 재무 리스크 관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내리는 과정, 이게 바로 투자 결정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성장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을 투자자의 시각에서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면서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채 증가와 시장 변동성이라는 풀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리스크 요인 또한 명확하다는 점,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지바이오를 계속 지켜볼 때 좀 흥미롭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지바이오는 대분이 씨 인수 이후에 경영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지바이오가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의 글로벌 성장을 모색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지역이나 사업 영역에서 또 어떤 규모의 기업을 다음 M&A 타겟으로 삼는 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이지바이오에게 가져다줄 새로운 기회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은 무엇일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기업의 미래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